당신은 지금 잘못된 사람 옆에 앉아있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 조용히 웃고만 있지. 하지만 한 달 후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게 그 사람 손에 넘어가 있을 거야. 나도 당했네. 28살 때 전 재산을 날린 그날 밤 나는 깨달았어. 큰 소리보다 무서운 건 침묵이라는 걸. 1938년 8월 대구 남성로 새벽 4시 한 남자가 장부를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 쥔 종이는 젖어 있었습니다.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이병철 28살 전 재산을 날린 지 딱 3시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내 거래처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사장님이라 불렀는데. 나는 그날 밤 혼자 걸었네. 대구 거리를 새벽까지 걸으며 계속 물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놓쳤나?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그날 밤 이병철을 무너뜨린 건 불운도 아니었고 사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천 명을 만났어. 사업가, 정치인, 기술자, 은행가 온갖 사람들을 다 봤지. 그 중에서 정말로 무섭고 절대 이길 수 없고 한 번 당하면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그들은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 조용했네. 말이 없었고 소리를 내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 그냥 웃고만 있었지. 하지만 그들이 움직인 후에는 모든 게 끝나 있었네. 그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왜일까? 그들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소리로 이기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움직였어.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새 모든 게 그 사람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는데 다음 날 보니 당신이 완전히 밀려나 있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지도 않았는데 결과는 당신이 전부 잃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내가 평생 겪으며 배운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5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겠네. 이 5가지를 모르면 당신은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야. 이 5가지를 알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남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네. 이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부터 이병철 회장님께서 직접 겪으신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내는 생존 전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단의 신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네. 첫 번째 사람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1938년 8월 17일 아침 7시 이병철이 거래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활짝 열려 있던 그 문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이면 벌써 문을 열었을 텐데. 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장님 모르십니까? 네. 뭘 말입니까? 어제 저녁에 김 사장이 오셨습니다. 김 사장. 그 조용한 사람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이 어제 저녁 늦게 여기 오셔서 한참 이야기하시더니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계약을요? 하지만 저랑 계약이 있는데. 그게 이 사장님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 사장님 거래처였던 곳, 제가 아는 것만 10곳인데 모두 김 사장님께 넘어갔습니다. 이병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내가 삼성상회를 막 시작한 때였네. 28살이었어. 전구, 패기 넘쳤지.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돌았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지. 좋은 쌀 있습니다. 믿고 사십시오.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거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조용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거다. 하지만 같은 시장. 한쪽 구석에는 이상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었네. 나보다 10살쯤 많았을까. 40대 중반쯤 됐어. 키는 작았고 목소리는 더 작았어. 얼굴은 평범했고 옷차림도 평범했지. 그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가게 앞에 앉아 있었네. 하지만 절대 손님을 부르지 않았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건을 권하지도 않았지. 그냥 웃고만 있었어. 그것도 아주 은은하게. 나는 속으로 생각했네. 저 사람 장사할 생각이나 있는 건가? 저렇게 해서 물건이 팔리겠어. 나는 더 큰 소리로 외쳤고 더 화려하게 손을 흔들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병철은 10곳의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장부를 보며 뿌듯했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이 속도면 1년 후엔 시장에서 제일 큰 상인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말했어.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소. 거래처가 10곳이나 생겼소. 아내는 기뻐하며 손을 잡아주었지.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하고 3일 후 이병철이 평소처럼 첫 번째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장님, 저기, 네, 오늘도 200가마 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지난번과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 사장님, 네, 왜요? 품질에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김 사장님과 계약했습니다. 김 사장, 그 조용한,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장님, 이병철은 황급히 두 번째 거래처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제 김 사장님과 세 번째 거래처, 이 사장님 미안합니다. 김 사장님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곳 중 7곳이 모두 김 사장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거래처 주인을 붙잡았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사람이 뭘 한 겁니까? 가격을 더 싸게 준 겁니까? 품질이 더 좋은 겁니까? 이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가격도 아니고 품질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사장님 사실은요. 김 사장님은 한 달 전부터 매일 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에요. 네, 이 사장님이 낮에 계약하러 오실 때. 그래서요. 그게 다입니까? 네, 그게 다입니다. 우리 이야기 들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다 한 달이 지나니까요. 이 사장님, 우리가 자연스럽게 김 사장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 사람은 우리를 돈으로만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먼저 김 사장님께 거래를 요청했습니다. 이병철은 그날 저녁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사장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사장님 앉으시죠. 제 거래처를 왜 가져가신 겁니까? 가져간 게 아닙니다. 이 사장님, 그럼 뭡니까? 한 달 만에 제 거래처 10곳 중 7곳이 당신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준비했을 뿐입니다. 준비요. 이 사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한 달 동안 이 사장님은 몇 시간 일하셨습니까?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하루 12시간입니다. 그럼 저녁 6시 이후엔요?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시간에 일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장님이 낮에 큰 소리로 외칠 때, 전 밤에 조용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이 사장님이 저녁에 집에서 쉴 때, 저는 거래처 사장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장부를 덮을 때,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 사장님이 계약서를 준비할 때 저는 이미 신용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장사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성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로 하는 겁니다. 조용히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 여관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네. 큰 소리보다 무서운 건 조용한 미소다.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계산이다. 조용한 사람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밤 이병철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친 게 뭘까? 아, 그래. 나는 앞만 봤구나. 나는 소리만 봤구나. 나는 겉만 봤구나. 그 뒤로 나는 완전히 달라졌네.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 더 이상 화려하게 손짓하지 않았지. 대신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네. 회의 때 제일 먼저 말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모두 의견을 낼 때까지 듣고 마지막에 정리된 의견을 냈지. 매일 밤 장부를 썼고 누가 뭐라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전부 기록했어.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준비로 이겼지. 1950년대 삼성물산이 설립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출 계약을 놓고 임원들이 격하게 논쟁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손해가 너무 큽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2시간 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메모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지쳐서 돌아간 후에야 이병철이 움직였습니다. 박 부장 내일 아침까지 이 자료 좀 확인해 주시게. 다음날 아침 이병철은 한 장의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논의한 내용을 숫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임원 A님 말씀대로 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숫자로 보니 첫해 3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3년 후엔 연 10억 원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임원 B님 말씀대로 하면 위험은 있습니다. 시장 진입 실패 확률이 40%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분석 결과 우리가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2년 후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2가지를 절반씩 섞는 겁니다. 우선 소규모로 시작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회장님, 어제 하루 만에 이걸 다 정리하셨습니까? 아니네. 어제 밤새 했지. 박 부장이 도와줬네.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의 때 가장 나중에 말하네.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메모하지. 셋째, 다음날 완벽한 자료로 모든 걸 뒤집어. 넷째, 낮에 쉴 때 밤에 일하네. 다섯째, 소리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하지. 조용한 사람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들은 지금 당장 말이 없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내일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야. 항상 조용하던 동료가 어느 날 승진한다. 항상 웃기만 하던 배우자가 어느 날 짐을 싼다. 항상 말 없던 친구가 어느 날 사업에 성공한다. 왜일까? 그들은 감정을 쌓지 않았어. 대신 증거를 쌓았지. 그들은 말을 아꼈어. 대신 행동을 했지. 지금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늘 미소 짓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사람, 말이 없어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얕보지 마라. 그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이고 있네. 그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안에 있어. 그때는 이미 늦어. 하지만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더욱 교활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1962년 겨울 삼성물산 회장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는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각 사장. 회장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저희 가족이 5 식구가 회장님만 믿습니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사장.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님 일어나십시오. 안 됩니다. 회장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1960년대 초였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온 나라가 폐허였지. 모두가 힘들었어. 나도 삼성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때 박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네.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 직원이 10명도 안 됐지. 하지만 성실해 보였네. 첫 만남부터 박 사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회장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진심을 믿었네. 그의 눈빛이 간절했어. 그래서 작은 지원을 해줬지. 좋습니다, 박 사장님. 원단 구매 계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물산 이름으로 신용장을 발급해드리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주 후 박 사장이 다시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기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게 저번에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번만 더 도와주시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3개월 안에 꼭 갚겠습니다. 이병철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 박 사장이 또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직원 월급이 밀렸습니다. 2달 후, 회장님, 원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석 달 후, 회장님,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네. 이상하다. 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지만 박 사장의 눈물을 보면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 사장이 회장님 이름을 팔았습니다. 뭐라고? 다른 업체들에게 삼성 이병철 회장이 보증했다고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미 5곳에서 총 3천만 원을.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네. 당장 박 사장을 불렀지. 박 사장 설명해 보시오. 내 이름을 왜 팔았소? 박 사장, 회장님, 그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병철, 어쩔 수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쓴 게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회장님께 계속 폐만 끼칠 수 없어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이름을 그래서 내 이름을 무단으로 쓴 겁니까? 회장님, 저는 정말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도움이 아니라 내 이름이었구나. 이 사람이 원했던 건 지원이 아니라 내 권위였구나.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그날 밤 이병철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내 한 줄 한 줄 적었네.
선의와 거래는 절대 섞지 마라. 감정으로 시작된 일은 반드시 흔들린다. 도와주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라. 그 뒤로 나는 원칙을 완전히 바꿨네. 도움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 날짜, 금액, 조건, 기한, 담보, 보증인 이 6가지를 명확히 하지. 항상 제3자를 둔다.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약속하지 않아. 감정의 공간엔 거짓이 잘하지만 투명한 공간엔 거짓이 숨을 못 쉬니까.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중히 거절한다. 한 번은 절대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은 항상 2번이 되고 2번은 영원히 되니까. 더 1970년대 삼성전자 설립 초기의 일입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달은 납품, 대금 지급을 유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김 비서 계약서를 가져오시오. 회장님, 계약서까지는 필요합니다. 한 달 유예 단 이자는 은행 금리대로 붙습니다. 담보는 공장 설비로 하시고 제3자 보증인 1명 세우십시오.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몇 년을 함께 일한 사이인데. 몇 년을 일했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선을 지켜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기준이 있어야 존중이 남습니다. 감정으로 시작하면 감정으로 끝나지만 원칙으로 시작하면 신뢰로 끝납니다.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꺼린다.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왜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 둘째, 이번 한 번만을 반복한다. 한 번은 절대 한 번이 아니야. 셋째,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라고 말한다.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지. 넷째, 항상 눈물을 무기로 쓴다. 감정으로 당신을 흔들려고 하지. 다섯째, 약속은 안 지키지만 부탁은 계속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라. 선을 그어야 관계가 산다. 기준이 있어야 존중이 남는다. 선 없는 선의는 결국 독이 되네. 세 번째 사람은 더욱 위험합니다. 그는 정의라는 칼을 휘두르며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1971년 봄 삼성전자 연구실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오후였지만 연구실 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절대 품질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한 젊은 과장이 책상을 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김 과장, 진정하게. 진정이요? 지금 진정할 상황입니까? 회장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때가 삼성전자를 막 시작했을 때였네. 1969년 한국 최초의 흑백 TV를 만들던 시절이었지. 기술도 부족했고, 자본도 부족했고, 인력도 부족했어. 모든 게 부족했네. 그때 김 과장이라는 젊은이가 입사했어. 서울대 전자공학과 수석 졸업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였지.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었네. 첫 면접 때부터 김 과장은 달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품질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 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첫 시제품이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면에 약간의 왜곡이 있었고 소리도 완벽하지 않았네. 하지만 당시 우리 기술로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말했지. 일단 출시합시다. 그리고 개선하면서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상태로 출시하면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김 과장, 우리는 지금 완벽함을 추구할 여유가 없네.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입니다. 김 과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박 이사님도 타협하시겠다는 겁니까? 박 이사님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 과장, 내 방으로 오게. 회장실 이병철과 김 과장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 과장 자네는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자네 마음을. 하지만 김 과장 한 가지 물어보겠네. 자네가 말하는 옳음은 누구를 위한 건가? 소비자를 위한 겁니다. 아니네. 네. 자네가 말하는 옳음은 자네 자신을 위한 거야. 지금 우리가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회사는 망한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 500명이 길거리에 나앉는다. 그럼 그들의 가족 2,000명이 굶주리게 돼. 그게 정인가? 하지만 자네는 완벽함을 원하지. 나도 그걸 원해. 하지만 자네가 원하는 건 완벽한 정이고 내가 원하는 건 살아남는 정이네. 김 과장, 정의는 칼이 아니야. 정의는 등뼈지. 칼은 휘두르면 부러지지만 등뼈는 몸을 세운다.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칼을 휘두르는 거야. 정의가 강할수록 귀는 더 열려 있어야 한다. 듣지 않는 정의는 결국 독선이 된다. 그 독선은 조직을, 관계를, 사회를 서서히 마비시킨다. 5년 후 삼성전자는 안정화되었고 김 과장도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3개월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현재는 70% 수준입니다. 하지만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네. 좋은 제안이야. 정의에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 상대의 상황을 듣지 않는다. 둘째, 이건 절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절대는 없네. 셋째,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넷째,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현실은 보지 않는다. 다섯째, 정의를 명분으로 사람을 공격한다. 정의를 부정하지는 마라. 하지만 그 정의에 온도가 있는지 확인하라. 온도 없는 정의는 사람의 마음을 얼린다. 정의는 불태우는 게 아니라 오래 지켜야 하는 것이네. 네 번째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1975년 여름 삼성전자 부산 공장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박 부장만은 태연히 서 있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순서대로 대피합시다. 부장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박 부장을 처음 만난 건 1970년이었네. 면접 때 그는 이렇게 말했지. 회장님, 저는 화려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걸 원합니다. 처음엔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1973년 오일 쇼크 회의실에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즉시 생산 중단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직원을 줄여야 합니다. 박 부장, 자네 생각은? 회장님, 여기 자료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오일 가격 변동 추이입니다. 현재 상황은 3개월 후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의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3개월만 현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박 부장을 믿었네. 3개월 후 우리는 시장 점유율 1위가 됐어. 박 부장,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나? 확신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숫자를 믿었을 뿐입니다. 감정은 거짓말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네. 첫째,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꺼지지 않는다. 둘째,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판단한다. 셋째, 급한 상황에서도 온도를 지킨다. 넷째, 말보다 숫자를 믿는다. 다섯째, 한 번 정한 기준은 쉽게 바꾸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차갑지만 가장 따뜻하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이 아닌 책임감으로 관계를 지키니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소통하라. 그들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동료가 될 거야.
마지막 5번째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1980년 겨울 삼성본사 로비 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회사도 신용도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최 사장을 처음 만난 건 1975년이었네. 그때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어. 우리와도 거래했지. 하지만 1979년 그의 회사가 부도가 났네. 거래처 사기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 나는 그를 도와주려 했네. 하지만 몇 달 후 최 사장이 삼성거래처를 접촉해 거래 조건을 빼내 더 싼 가격에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사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자네를 도와줬는데. 도와주셨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신용? 이미 없습니다. 체면? 이미 버렸습니다. 미래?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회장님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네. 잃을 게 없는 사람, 정말로 가장 무서운 사람이구나. 나는 수첩에 적었지.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멈출 수 없다. 그들을 정면으로 막으면 함께 부서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파멸을 각오했으니까. 그 뒤로 나는 원칙을 세웠네. 첫째, 잃을 게 없는 사람과는 직접 맞서지 않는다. 항상 제3자를 둔다. 법률, 계약서, 증인. 둘째, 모든 절차를 문서화한다. 감정은 증발하지만 기록은 남으니까. 셋째, 공개된 자리에서만 이야기한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잃을 게 없으니까. 둘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감정도 계산도 없으니까. 셋째, 다리를 건너며 불을 붙인다. 뒤돌아갈 길이 필요 없으니까. 넷째,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본다. 다섯째, 자기 파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대하지 마라. 분노로 맞서면 당신의 체력만 소모된다. 시스템으로 막아라. 문서로 남겨라. 거리와 시간을 두어라. 설득하려 하지 마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거리다. 회장님,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정의에 취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래, 5가지. 나는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잃었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신뢰도 잃었지. 하지만 그들 덕분에 더 큰 걸 배웠어. 사람을 보는 눈. 아니, 정확히는 나 자신을 보는 눈. 젊었을 때 나는 상대만 보려고 했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정작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었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네. 내가 기준을 지키면 상대가 뭐라 해도 괜찮았어. 내가 준비하면 상대가 조용해도 두렵지 않았지. 내가 선을 그으면 상대가 약해도 당하지 않았어. 내가 온도를 지키면 상대가 정의를 외쳐도 흔들리지 않았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드십니까? 조용히 당신을 무너뜨리는 사람, 약함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 정의로 당신을 짓누르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사람,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운 사람, 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탓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거네. 대신 당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조용한 사람이 무섭거든 당신도 조용히 준비하십시오. 약한 사람이 괴롭거든 당신의 선을 명확히 그으십시오.
정의로운 사람이 힘들거든 당신의 온도를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답답하거든 당신도 기준을 세우십시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거든 시스템으로 막으십시오. 나는 이제 늙었네. 평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지. 그 중에는 나를 무너뜨린 사람도 있었고, 나를 일으켜 세운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결국 나를 지킨 건 나 자신이었네.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셨습니까? 조용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당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에 의해 돌아갑니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 의해 바뀝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은 적지만 행동은 많은 사람, 감정은 숨기지만 원칙은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댓글에 조용한 힘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그 세 글자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결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당신의 다음 지혜를 준비하는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무서운 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방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방심이 당신의 신용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관계를 흔듭니다. 항상 준비하십시오. 기록하고 정리하고 선을 세우십시오. 그게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감사합니다.